거래의 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행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 MC 송채원의 완벽한 미소도 함께 사라졌다. 무대 위에서의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기실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하나뿐인 남동생 송지호였다. 누나,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기를 당해 거액의 사채를 썼고 오늘 자정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악명 높은 사채업자 백상철의 손에 끝장날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였다. 채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수중에는 동생을 구할 단돈 100만 원도 없었다. 동생이 알려준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VVIP 스위트룸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포커 게임 현장이었다. 채원은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백상철 같은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대화나 눈물의 호소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돈도, 담보도 없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카드가 남아있단 말인가. VVIP 스위트룸의 문을 열자 자욱한 시가 연기와 진한 위스키 냄새, 그리고 억만금이 오가는 테이블에 숨 막히는 긴장감이 그녀를 덮쳤다. 방 한 구석에는 그녀의 동생 지호가 사색이 된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는 야수 같은 인상의 사채업자 백상철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방의 진짜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 그는 백상철 무리와는 다른 종류의 포식자였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계처럼 정확하게 카드를 다루고 있었다. 그는 투자업계의 얼음 군주라 불리는 율림그룹의 총수 권희준이었다. 마지막 패가 돌아가고 백상철은 거액을 잃었다. 분노에 찬 그의 시선이 겁에 질린 지호를 향했다. 어이, 꼬마, 이제 내 놈 차례다. 자정. 지났는데 백상철의 부하들이 지호를 향해 움직이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었다. 채원이 포커 테이블의 조명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이 방의 유일한 권력자, 권희준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제 동생의 빚 전부 얼마죠? 백상철이 비웃으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불렀다. 채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방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가치를 그녀는 다시 권희준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무대를 경험한 전문 MC답게 공포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권 대표님, 제가 거래를 제안하죠. 저 남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십시오. 그 대가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저의 하룻밤을 드리겠습니다.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또 너무나도 절박했다. 백상철은 음흉하게 웃었지만 권희준은 웃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분석했다. 우아한 드레스, 지적인 말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눈동자 속에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함.
그는 동정심 따위로 움직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극단적인 자기 희생을 감행하는 여자에게 기묘한 흥미를 느꼈다. 또한 평소 눈엣가시였던 백상철을 쳐내는 것은 그의 사업적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백상철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비서에게 말했다. 송금해.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치워 저 여자를 제외하고. 거래는 냉혹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돈을 받은 사채업자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사라졌다. 그녀의 동생 지호는 눈물과 죄책감이 뒤섞인 마지막 눈빛을 누나에게 보낸 채 밖으로 쫓겨났다. 자욱한 연기와 침묵만이 남은 방 그곳에 채원은 권희준과 단둘이 남겨졌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떤 낭만적인 혹은 위협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값을 매기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거래를 했으면 값을 치러야지. 송채원 씨,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는 포커룸과 연결된 스위트룸의 침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쾅! 문이 닫혔다. 그날 밤의 일은 어떤 대화도 감정도 없이 하나의 거래처럼 치러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낯선 남자의 침대에서 그녀는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동생은 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거래의 밤은 끝났다. 그리고 그 잔인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예상치 못한 혼인 계약.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위트룸 안을 감돌았다. 송채원은 낯선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방 안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온몸에 새겨진 굴욕감과 자기 혐오감은 지난밤의 거래가 끔찍한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구겨진 드레스를 다시 주워 입었다. 마치 밤사이 도둑처럼 이 기억과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동생은 구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아가야 한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은 스위트룸의 문 앞에서 허무하게 끝이 났다. 권희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흐트러짐 없는 그의 모습은 어젯밤보다 더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웠다. 그는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그녀를 불렀다. 앉으시죠. 송채원 씨,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사채업자 백상철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떠 있었다. 그의 잔인함, 조직 폭력배와의 연계, 그리고 자신을 거스른 자들에게 가했던 끔찍한 보복의 역사까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권희준이 물었다. 당신은 그에게 굴욕을 줬고 나는 그의 돈줄에 타격을 줬소. 백상철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남자가 아니야. 그는 당신을 찾아낼 거고 당신 동생에게도 손을 댈 거요. 빚을 갚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소. 그의 말은 채원에게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현실적인 위험을 깨닫게 했다. 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돈만 갚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권희주는 이어서 자신의 문제를 꺼내 놓았다. 내 집안에서는 나를 결혼시키려 압박하고 있소. 원치 않는 상대와 원치 않는 합병을 위한 정략 결혼이지. 나는 내 회사에 대한 나의 독립성과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압박을 막아줄 방패, 즉 아내가 필요하오. 그는 두 사람의 문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묶었다. 당신과 당신 동생은 보호가 필요하고 나는 아내가 필요하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하게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제안하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계약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지난 밤 그의 법무팀이 밤새도록 작업한 결과물임이 분명했다. 그의 계산적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혼인계약서 제1조 계약기간 법적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1년 제2조 갑의 의무 갑 권희준은 계약기간 동안 을 송채원과 그녀의 동생 송지호의 신변 안전을 24시간 보장한다. 또한 송지호의 사회 복귀 학업, 취업 등을 지원한다. 제3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의 가족과 대외적으로 갑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사생활 본 계약은 서류상의 결혼이며 부부간의 감정적, 육체적 의무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종료 1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합의 이혼한다. 갑은 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며 송지회에 대한 신변 보호는 지속된다. 채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결혼이라니 하룻밤의 거래가 이제는 1년간의 인생을 건 계약으로 변질된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다른 대안이 있소?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 백상철의 부하들이 당신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릴 건가? 당신 동생을,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냔 말이오. 나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요. 그는 완벽하게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자원도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와 동생을 위험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온 셈이었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철옹성 같은 요새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대가는 또다시 1년간의 자유였다. 그녀는 동생의 눈물 젖은 감사 인사를 떠올렸다. 그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채원은 쓰디쓴 체념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동의하는 순간 권희준의 태도는 더욱 사무적으로 변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서류 준비해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려 오늘 결혼한다고. 스위트룸의 거대한 창가에 선 채 채원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 1년을 팔았다. 그녀는 더 이상 MC 송채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얼음 군주의 아내라는 단 한 번도 오디션을 본 적 없는 배역을 맡게 된 배우였다. 그녀의 희생의 크기는 하룻밤 사이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
그리고 명문가의 안주인으로서의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막이 오르고 있었다. MC 사모님 송채원의 이름 앞에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투자그룹 율림의 안주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신데렐라가 되었다. 세상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두고 운명적인 로맨스라며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집빈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동화 속 성이 아닌 차갑고 미니멀한 현대 미술관 같았다. 그녀의 소박한 짐들은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마치 길을 잃은 외계의 물건처럼 보였다. 그녀의 첫 번째 시련은 집안의 고용인들이었다. 그들을 총괄하는. 깐깐하고 프로페셔널한 김 여사의 눈에는 정중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평가의 시선이 서려 있었다. 채원은 그들의 존중을 주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얻어내야만 했다. 며칠 후 권희준은 그들의 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무대에서 채원은 질문을 하는 사회자가 아닌 질문을 받는 주인공이었다. 미소에 애정이 부족하오 눈빛에 조금 더 그리움을 담아서 기자회견 전 그는 감독처럼 그녀의 연기를 코치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채원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했다. 그녀는 행복의 겨운, 사랑에 깊이 빠진 여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그녀는 우아하고 재치 있게 받아넘기며 조작된 러브 스토리를 한 편의 영화처럼 풀어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돈 때문에 하룻밤을 팔았던 절박한 여자가 아닌 압박감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강력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자회견장 객석에는 그들의 연극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라이벌 방송국의 간판 앵커 이선영이었다. 그녀는 늘 권희준을 자신의 최종 목표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행사 MC 따위에게 자신의 먹잇감을 빼앗긴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녀는 축하를 가장해 채원에게 다가왔다. 축하해요. 채원 씨, 인생 최고의 배역을 따냈네요. 오디션이. 꽤나 치열했나 봐요. 달콤한 목소리 속에 날카로운 독이 숨어 있었다.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채원의 내면은 두 개의 자아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낮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MC 사모님이었다. 잡지에 표지를 장식하고 동화 같은 로맨스에 대해 인터뷰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분리된 침실에서 자신의 몸을 팔았던 그날 밤의 굴욕을 곱씹는 계약 신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MC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율림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수식어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실력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배경과 그녀의 남편을 볼 뿐이었다. 이선영은 방송국 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교묘하게 그녀의 방송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권희준은 늦은 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자신이 맡은 작은 자선 행사의 대본을 연습하고 있는 채원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려한 MC도, 계약 아내도 아닌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한 명의 프로페셔셔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조언을 건넸다. 마지막 문장의 억양이 약하오 설득력이 부족해.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채원은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지만 이내 그의 비평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일에 대해 각자의 분야에 대한 프로로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것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두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진짜 소통이었다. 대화가 끝나고 채원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세상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고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왕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때 권희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외로운 풍경이군. 그가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그 자신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한마디는 그 역시 자신의 역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들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선 두 명의 외로운 배우였다. 사랑의 연기가 아닌 공유된 고독감,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첫 번째 진짜 유대감이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닌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국밥집과 소리 없는 친절, 펜트하우스의 삶은 화려했지만 숨이 막혔다. 송채원은 연기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았다. 대외적으로는 행복한 신부, 시댁에서는 기품 있는 며느리, 그리고 권희준 앞에서는 감정 없는 계약 파트너. 그녀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더 잊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칠 듯이 자신의 옛삶이 그리워졌다. 정확히는 그 시절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한 사람이 시장 골목의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할머니보다 더 그녀를 아껴주었던 할머니였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스러운 외출을 감행했다. 계약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감시의 눈을 피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권희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외출을 즉시 감지했다. 그의 첫 반응은 차가운 의심이었다.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첫사랑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자신을 떠났던 트라우마. 그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일까? 숨겨둔 애인이라도 있는 건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차를 미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의 배신 현장을 직접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차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은밀한 약속 장소가 아니었다. 온갖 잡동사니와 사람 냄새로 가득한 낡고 허름한 시장 골목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대체 왜 이런 곳에
그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가 들어간 작고 낡은 국밥집을 지켜보았다. 김이 서린 가게의 유리창 너머로 그는 자신의 모든 편견과 의심을 산산조각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힘겹게 기침을 하며 탁자에 엎드려 있었다. 채원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송용 MC의 가면도, 재벌가 사모님의 가면도 없었다. 오직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보았다. 그녀가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주고 따뜻한 물을 건네는 모습을. 그녀의 목소리는 딸이 엄마에게 하듯 다정하고 따뜻했다. 할머니, 왜 전화 안 하셨어요? 편찮으시면 쉬셔야죠. 그리고 그는 또 보았다. 그녀가 팔을 걷어붙이고 가게를 청소하는 모습을.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다음 날 장사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고되고 굳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새아가 행복한 개냐. 그 부자 남편은 잘해주고. 그럼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채원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이내 슬픈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우리 지호 살려줬어요. 그거면 됐어요. 저는. 그녀의 담담한 고백 속에는 그녀가 짊어진 희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권희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바람난 여자를, 돈의 눈이 먼 사기꾼을 잡으러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허름한 국밥집에서 병든 노인을 돌보는 이기심 없고 성실하며 지독하게 마음 따뜻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우아한 MC도, 계약 아내도 모두 그녀의 역할일 뿐이었다. 진짜 송채원은 저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굳은 물에 손을 담근 채 진심으로 타인을 걱정하는 여자였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존경심.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꾸며지지 않은 영혼을 보았고 그 영혼이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주는 그녀에게 들키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떴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다음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행동했다. 그는 비서를 시켜 한 재단의 이름을 빌려 할머니의 국밥집을 찾아가게 했다. 비서는 장사가 어려워진 노인을 도움는 자선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가게 일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고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다. 며칠 후 채원이 다시 국밥집을 찾았다. 그녀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할머니와 새로 온 젊은 직원의 모습에 놀랐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준 천사 같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채원은 처음에는 그저 놀라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재단에서 남기고 갔다는 명함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가 권희준과 계약할 때 서명했던 계약서와 똑같은 재질의 미세하게 다른 최고급 종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을 미행했고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벌하는 대신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소리 없이 지켜주었다. 채원은 국밥집 앞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마움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차가웠던 그 남자를 향한 부인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의 소리 없는 친절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크게 그녀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의 기반이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디어 폭풍 국밥집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겨울은 마침내 끝나는 듯 보였다. 권희준의 의심은 걷혔고 그 자리에는 존중과 호기심,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이 내릴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송채원 역시 그의 소리 없는 친절 앞에서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흐르는 날들이 늘어갔다. 저녁 식사 후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TV 뉴스에서는 라이벌 방송국의 간판 앵커인 이선영이 나오고 있었다. 채원은 직업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진행 방식에 대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준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이선영이라는 주제 앞에서 미묘하게 굳어지는 그녀의 표정을 읽어내려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다가올 폭풍에 아주 작은 전조였다. 한편 이선영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권희준을 차지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 듣도 보도 못한 행사 MC 따위에게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초기 조사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겼다. 마침내 그녀는 돌파구를 찾아냈다. 포커 게임이 벌어졌던 호텔에서 해고된 웨이터와 채원을 질투하던 무명의 모델, 지망생, 그들은 이야기의 전체를 알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조각들을 제공했다. 송채원의 동생이 사채빚에 시달렸다는 사실, 그녀가 VVIP 포커룸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밤 권희준과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 이선영은 완벽한 스캔들을 위한 모든 재료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메이저 언론사 대신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이기로 악명 높은 온라인 연애 가십 매체를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폭발했다. 단독 청순 MC 송채원, 재벌 회장님과의 하룻밤 거래, 동생 도박 빚이 낳은 신데렐라의 진실.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대중의 반응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악의에 찬 비난이었다. 그녀의 깨끗하고 지적인 이미지는 그녀를 향한 비난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기사의 댓글 창은 그녀를 향한 증오와 경멸이 담긴 배설구와도 같았다. 스캔들은 즉각적으로 그녀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공들여 준비하던 자선 행사는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다. 그녀가 몸담고 있던 방송국은 그녀에게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몇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커리어와 명성은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휴대폰은 기자들의 전화로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은
온갖 자극적인 기사들과 함께 인터넷을 떠돌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라는 감옥 안에 갇힌 채 전 국민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채원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단순히 커리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아프고 비밀스러운 희생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왜곡되어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끊어버렸다. 권희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가 터진 것을 알았다. 그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닌 이 모든 것을 꾸민 배후 이선영을 향한 차가운 사르였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과거의 그였다면 망설임 없이 그녀를 잘라냈을 것이다.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관성을 부인하는 공식 성명을 냈을 것이다. 이사회와 가족들 역시 당연히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 국밥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그녀의 모습, 길고양이를 돌보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신의 악몽 속에서 함께 밤을 새워주었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맹렬한 보호 본능이 그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그날 밤 그는 완전히 부서진 채 방 안에 갇혀있는 채원을 찾아갔다. 그는 잠긴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사이에 두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송채원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요. 계획된 공격이야.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었잖소. 문 열어. 혼자서 감당할 필요 없어. 오랜 침묵 끝에 문이 열렸다. 절망으로 텅 비어버린 그녀의 눈이 그를 마주 보았다. 끝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제가 당신까지 망가뜨렸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그녀를 자신의 단단한 품으로 끌어안았다. 열정적인 키스가 아닌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의 약속이 담긴 포옹이었다. 떨고 있는 그녀를 아는 채 권희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먹잇감을 기다리는 늑대 떼처럼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지. 내 아내에 대해 내가 직접 할 말이 있다고 전해. 그의 선택은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세상이 그녀를 버렸다면 자신이 그녀의 세상이 되어주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과연 그녀를 변호할 것인가 혹은 버릴 것인가. 세상은 숨을 죽이고 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총수의 선택.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다. 세상은 그들의 스캔들로 들끓었고 모두가 권희준의 입에 주목하고 있었다. 송채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결국에는 자신을 버리고 회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사는 세계의 논리였으니까. 나를 믿으시오. 기자회견장으로 떠나기 직전 그가 그녀에게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는 그들이 위태롭게 쌓아 올린 신뢰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그를 압박했다. 당장 이혼하고 이 추문을 끝내라는 아버지의 불호령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제 아내를 버리실 거면 아들인 저도 함께 버리십시오. 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모든 관계를 끊어낼 각오를 내비쳤다. 기자회견장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곧 터져 나올 재벌가의 스캔들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방송국 사무실에서 이선영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희준이 혼자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스캔들의 코너로 몰린 남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모습은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최근 제 아내 송채원 씨에 대한 기사들에 대해 제가 직접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럽던 회견장을 순식간에 집중시켰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제 아내의 동생이 공영에 처했었냐고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그를 도왔냐고요? 네, 사실입니다. 저희의 첫 만남이 통상적이지 않았냐고요? 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의 솔직한 인정에. 기자들은 오히려 당황했다. 기사는 제 아내를 자신을 팔아넘긴 계략가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그날 밤 보았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저는 그날 밤 위험에 처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용감한 한 여자, 사랑이 넘치는 한 누나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 앞에서 도망칠 때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치부를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과 대중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과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야 할 대상입니까? 진짜 스캔들은 제 아내가 한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스캔들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자신의 천박한 목적을 위해 값싼 가십거리로 비트는 비겁하고 잔인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이선영과 그녀의 협력자들의 심장을 겨냥한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들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송채원 씨와 거래를 통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고결함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기실에서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채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런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그녀에게만 말하듯 정면의 메인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지막 맹세를 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의 곁에 설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언론이든 기업의 경쟁자든 그 누구라도 다시 한번 제 아내를 공격한다면 율림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제 아내에 대한 공격은 저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공표했다.
그녀는 제 약점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자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미친 듯한 타이핑 소리로 폭발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선영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권희준의 예상치 못한 사랑 고백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송채원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동정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그리고 권희준을 로맨틱한 영웅으로 만들어준 셈이었다. 권희준은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채원이 있는 대기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잘했소? 여보, 그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 밖에서 진심을 담아 부른 여보라는 호칭. 채원은 말없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안도와 고마움과 그리고 벅차오르는 사랑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굳게 껴안았다. 계약도, 거짓말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그 모든 것이 그의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거래가 아닌 세상 앞에서 한 맹세가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세상의 눈앞에서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서 진짜 부부가 되었다. 권희준의 감춰진 과거. 기자회견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다. 송채원은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강인함과 현명함의 아이콘이 되었다. 권희준은 냉혈한 기업계서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로맨티스트로 대중의 인식 속에 다시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워 커플이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어색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들의 부드럽고 따뜻한 친밀감이 채워졌다. 그들은 진짜 부부가 되는 법을 서툴지만 진심으로 배워나가고 있었다. 늦은 밤, 지친 몸으로 퇴근한 권희준을 위해 채원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기다렸다. 소파에 잠든 그녀를 발견한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 침실로 옮겨주었다. 그런 소박한 일상의 순간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채원은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섰던 그의 희생에 마음 깊이 감동했고 그녀의 심장은 이제 그를 향해 완벽하게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는 남자가 왜 처음에는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철저한 거래를 제안했을까?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냉혹했던 계약 당시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의 근원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의 과거에 대해 물으려 했지만 그는 늘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를 꺼려했다.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준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권희준을 10년 넘게 보좌해온 그의 충직한 비서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 몇 년간 회장님의 고독한 싸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채원이라는 존재가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가져온 따뜻한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채원이야말로 회장님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오후, 김 실장은 사모님의 공식 일정 조율이라는 핑계로 채원과 단둘이 마주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사모님, 회장님에 대해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낡은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조용하고 무거웠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열정적이고 이상주의자였던 젊은 권희준에 대한 것이었다. 10여 년 전, 지금의 율림그룹이 있기 전,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경쟁사의 비열한 계략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 위기를 겪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당시 젊은 이준에게는 깊이 사랑하고 미래를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다. 비슷한 수준의 재벌가 딸이었던 강소희.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이 가장 취약해졌을 때 그녀와 그녀의 집안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가라앉는 배에 우리 가문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는 잔인한 한마디와 함께 약혼을 파기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준의 아버지를 위기에 빠뜨렸던 바로 그 경쟁사의 아들과 약혼을 발표했다. 그 배신은 젊은 이준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관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돈과 권력의 논리 위에서만 성립되는 추악한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끔찍한 교훈이었다. 그 사건 이후 열정적이었던 청년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감정을 믿지 않고 오직 계약과 거래만을 신뢰하는 냉혹한 얼음 군주가 태어났다. 그는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가문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취약한 내면을 보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김 실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채원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차가웠던 첫인상, 철저했던 계약 조항들, 그리고 그녀의 동기를 의심했던 날카로운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깊은 상처가 남긴 흉터였다는 것을 그녀는 그를 향한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그녀와의 하룻밤 거래는 그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모든 관계는 거래라는 자신의 냉소적인 세계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씁쓸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외쳤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를 그녀의 사랑은 이제 감사함을 넘어 그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깊은 열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권희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비서와 채원이 나눈 대화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를 맞이하는 채원의 눈빛과 분위기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더 깊고 따뜻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지친 몸으로 돌아온 그의 손을
그녀는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그의 눈이 그녀의 눈에 담긴 새로운 감정의 깊이에 놀란 듯 살짝 커졌다. 하지만 그는 그 따뜻함 속에서 이유 모를 깊은 위안을 느꼈다. 채원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가 현재의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방패였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의 과거의 유령들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안식처가 되어주겠다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상호 구원의 여정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어둠 속의 적.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의 폭풍은 잠잠해졌다. 권희준과 송채원은 이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완벽한 파워 커플이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웠던 공기는 진짜 부부의 따뜻하고 다정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그들의 삶은 마침내 완벽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권희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선영이 가한 공격은 단순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의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믿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소.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지시했다. 이선영의 최근 행적과 자금 흐름,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녀의 뒤에서 누가 이 모든 연극의 각본을 썼는지 알아내 조사는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서는 스캔들을 처음 터뜨렸던 가십 기자였다. 그의 계좌에는 기사가 나가기 직전 거액의 익명 자금이 입금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자 복잡한 자금 세탁의 흔적 뒤에 의외의 이름이 나타났다. 율림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해인중공업, 그리고 그 회사의 총수인 박 회장이었다. 같은 시각 채원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MC로서 쌓아온 미디어 업계의 인맥을 이용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통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도 의미심장한 소문들이 들려왔다. 이선영이 최근 해인 중공업의 임원들과 여러 차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이선영이 근무하는 방송국이 최근 박 회장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투자 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 그날 밤 이준과 채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이선영은 주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채원이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더 거대한 악의 손에 노란한 장기말에 불과했다. 진짜 적은 해인중공업의 박 회장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율림그룹의 미디어 사업부를 통째로 집어삼킬 야심을 품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율림그룹을 내부에서부터 흔들 필요가 있었다. 그의 전략은 총수인 권희준을 개인적인 스캔들로 공격하여 그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주가를 폭락시켜 회사를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선영은 그의 계획을 위한 완벽한 무기였다. 박 회장은 율림그룹을 차지한 후 그녀를 새로운 미디어 제국의 여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그녀의 질투심과 야망을 이용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깨달았다. 지난번의 미디어 폭풍은 단지 채원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율림그룹 전체를 향한 본격적인 기업 전쟁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진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해인, 중공업이 율림그룹을 상대로 공식적인 적대적 인수 합병을 선언했다. 스캔들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린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율림그룹의 이사회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모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시험대였다. 채원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는 이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챙겼고 잠 못 드는 밤에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전쟁터 속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날 밤 권희준의 집무실, 즉 전쟁 상황실, 이사들은 비관적인 보고를 쏟아냈지만 권희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채원이 있었다. 그는 주가 차트와 박 회장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고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우리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겠지. 스캔들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그는 자신의 핵심 팀원들과 채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들은 틀렸소. 그 스캔들은, 그리고 내 아내는 이제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 될 테니. 그는 마지막 반격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그의 계획의 무대는 바로 며칠 뒤에 있을 송채원이 진행하는 자선 기부 생방송 현장이 될 것이었다. 그는 적의 무기였던 미디어를 역으로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어둠 속의 적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제 모든 판은 짜였다. 세상에서 가장 공개적인 드라마틱한 최후의 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방송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 무대는 송채원이 진행하는 전국 생방송 자성이부 방송 현장이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의도가 모이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추악한 진실을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방송국 대기실. 채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했다. 그녀는 대본을 검토하고 동선을 체크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인생 최대의 무대를 앞두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권희준은 행사의 최대 후원자이자 아내를 응원하는 남편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준비됐소?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채원이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했다. 방송은 시작되었다. 무대 위의 송채원은 완벽했다. 그녀는 따뜻하고 유창했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갔다. 한편 자신의 방송국 사무실에서 이선영은 콧방귀를 뀌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하고 가소로운 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방송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기부금은 쌓여갔고 분위기는 훈훈하게 무르익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 방송의 마지막 특별 코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행사의 최대 후원자인 율림그룹의 권희준 회장을 무대 위로 모시는 순서였다. 이준이 무대 위로 올라와 채원의 옆에 섰다. 인터뷰는 율림그룹의 자선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채원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다. 권희준 회장님, 최근 율림그룹과 회장님 개인은 악의적인 언론 공격과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투명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진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입에서 나온 폭탄 같은 질문이었다. 방송국의 PD는 경악했지만 이미 이 시간대의 모든 광고는 율림그룹이 사들인 후였다. 방송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해인, 중공업의 유령 회사로부터 가식 기자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두 번째 증거, 박 회장과 이선영이 스캔들을 이용해 율림의 주가를 폭락시킬 계획을 논의하는 충격적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이선영이 해인 중공업과 내통하던 해외 경쟁사 임원을 만나 율림그룹의 기밀 서류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은 선명했고 음성은 완벽했다. 반박할 수 없는 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였다. 온 나라가 이 생중계되는 진실 앞에 숨을 죽였다. 인터넷은 폭발했다. 이선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파멸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의기양양했던 그녀의 얼굴은 불신과 경악, 그리고 완벽한 공포로 일그러져 갔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해고를 통보하는 방송국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커리어는 단 몇 분 만에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다. 무대 위, 채원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방송인으로서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제 남편은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사용되었던 거짓의 어둠을 희망과 나눔의 무대 위에서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악의적인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끝났다. 후폭풍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다. 해인, 중공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선영은 방송국에서 해고됨과 동시에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전쟁은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방송국 대기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공간에 이준과 채원만이 남았다. 아드레날린이 거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함께 적과 맞서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정말 멋있었소. 송채원 MC. 그녀가 지쳤지만 진심으로 행복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멋있었죠. 권희준 회장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공개적인 무대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무대가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로서 그들의 평화로운 행복을 향한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시나리오. 몇 달 후, 세상의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가을이 찾아왔다. 권희준의 방역으로 시작된 진실은 율림그룹을 위협했던 모든 적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이선영은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고 해인 중공업의 박 회장은 몰락했다. 권희준은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율림그룹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고 대중의 찬사를 받는 경영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송채원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로 당당히 복귀했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어진 모습으로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롭게 시작한 토크쇼. 채원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루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MC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동생 지호 역시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누나와 매형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며 한 작은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철없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사진과 따뜻한 쿠션, 그리고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 나비의 존재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소박한 농담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일상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특별한 사랑의 풍경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 거래의 밤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그 아픈 기억을 외면하는 대신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날로서 기념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권희준은 채원에게 읽어볼 새로운 대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은은한 촛불과 소박한 꽃들로 장식된 거실로 이끌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것은 방송용 대본이 아닌 고급스러운 가죽 표지로 장정된 손으로 직접 쓴 한 권의 책이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이런 제목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 사랑의 시나리오.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송을씨가 가득했다. 그녀는 나직이 그의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나의 유일한 배우 송채원 씨에게 이 이야기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을 믿지 않았고 사랑을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무대 위로 세상에서 가장 대담하고 가장 절박한 한 여배우가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그들의 첫 만남부터 시작되었다. 얼음 같았던 자신의 모습. 그녀의 당돌함에 느꼈던 기묘한 흥미. 국밥집에서 보았던 그녀의 진심에 흔들렸던 부끄러운 순간.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던 그 절박한 선택까지 그의 시선으로 본 그들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과 한 계약이 내 인생 최고의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으로 1년의 시간을 샀지만 당신은 당신의 진심으로 나의 평생을 구원했으니까요.
이제 그 낡은 계약서는 무효가 되어야만 합니다. 채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마지막 장면만이 남아 있었다. 1년간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조항도, 조건도 없는 평생의 계약을, 매일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단 하나의 약속만이 존재하는 계약을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송채원 씨. 그녀가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권희준이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를 꼭 닮은 단아하고 우아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시옷 번째는 거래였소. 이번에는 약속이요. 그녀의 대답은 물론 네였다. 행복한 눈물과 함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마침내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벽난로 앞에 앉았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1년간 그들을 묶고 있었던 낡은 혼인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채원이 물었다. 이주는 미소를 지으며 라이터를 들었다. 그는 계약서에 불을 붙여 벽난로 안으로 던졌다. 아팠던 시작의 상징이었던 종이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낡은 시나리오는 끝났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직접 쓰는 거야.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을 함께 바라보았다. 거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계약이 아닌 시험을 이겨낸 진짜 사랑으로 증명된 그들의 진짜 삶의 첫 번째 페이지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